안녕하세요.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의 전자정부를 가지고 있다고 많이들 얘기하죠. 오늘은 우리나라 전자정부 발전의 3파 역할을 하시고 파운딩 파더로 많이 알려지신 고려대학교의 안문석 교수님을 모시고 교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세 사람의 제자가 선생님의 삶과 그리고 전자정부를 만들어 오신 경험과 역사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주인공이신 안문석 교수님이십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중한 자리를 만들어 주신 한국행정학회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또 바쁘신 가운데도 저하고 같이 경험을 공유하기 위해서 나와주신 우리 세 분의 교수님들, 행정학을 이끌어 가신 아주 핵심적인 분들이신데 이렇게 나와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선생님 요즘 근황이 궁금한데요. 어떻게 지내시는지 간단하게 좀 소개 좀 해주시죠. 네, 한마디로 얘기하면 적당히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에는 전자정부를 시작한 지 반세기가 돼서 저희 경험을 비망록 형식으로 정리한 자서전 비슷한 걸 하나 만들어 가지고 출간을 했고 거기에 관한 이제 출판 기념 행사까지 무사히 잘 마쳤습니다. 그게 이제 최근에 있었던 가장 즐거웠던 일이고 나머지는 이제 또 적당히 바쁘게 여러 군데 자문도 하고 뭐 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먼저 정부는 종이 없는 행정으로 전자결제, 전자문서를 통한 전자정부가 구현돼 좀 더 질 높은 서비스를 국민들에게 제공하게 됩니다. 평소에 굉장히 궁금했던 것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의 정보화라고 하는 말이 소개도 되기 전에 정보화, 전자정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시작하셨어요. 그런 공부를 선구자적으로 시작하시게 된 계기가 어떤 계기였는지 궁금합니다. 그래요. 그 1967년에 제가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에 이제 조교로 있을 때인데 그 당시에 원장 선생님이었던 이한빈 교수가 저한테 KDA라는 경제연구소가 있는데 거기에 가서 인턴을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인턴을 갔어요. 갔는데 원장이신 송인상 전 부문부 장관께서 저한테 얘기가 여기에 나오는 분 중에 굉장한 분이 있다. 하버드에서 석사 박사를 2년 만에 하고 한국에 돌아오신 분이 계시는데 천재다. 그러니까 안군 그분을 잘 관찰해 보라고. 그래서 그 소개를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뭘 하나 이제 궁금해가지고 봤더니 어느 날 가보니까 책상에서 뭘 끄적끄적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게 포츄란이라고 그러는 컴퓨터 언어인데 이걸로서 산업연감부에 그 투입 개수표를 지금 계산하고 있다. 그런데 한국에서 계산하면은 캘큘레이터로 계산하면은 아주 숙련된 여자분들이 2주에 걸쳐서 해야 되는데 일본에 보내면은 일주일 만에 갔다 온다. 그래서 아니 컴퓨터가 그렇게 그런 일도 합니까? 그랬더니 그럼 그러시는 거예요. 그런데 관심을 가졌더니 안군이 관심 있으면은 이 책을 봐. 그러면서 IBM이라는 회사에서 나오는 포츄란 셀프 인스트럭션 매뉴얼이라는 걸 주시더라고요. 근데 그걸 가지고 집에 가서 봤더니 너무 재밌는 거예요. 아니 기계가 사람 말을 알아듣는다는 게 첫째고 그 말 중에서도 if라는 단어를 알아듣는 것이 또 두 번째 신기하고 그래서 제가 결정을 했죠. 앞으로 세상은 이게 지배하겠구나. 앞으로 컴퓨터를 내가 전문가가 돼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고 마침 성기수 박사님이 키스트의 전산실장으로 가실 때 저를 이제 같이 데리고 가셔가지고 1968년 1월 달에 키스트 전산실에 이제 프로그래머 겸 연구원으로 갔고 그 다음부터는 본격적으로 이 전자정부 공공부문의 컴퓨터 응용을 이제 하게 된 것이 계기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으니까 저를 이쪽으로 이끌어 주신 분은 이한빈 교수님과 성기수 박사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우리나라 전자정부의 3파 역할을 하셨고요. 전자정부 명예의 전당에도 헌정이 되셨는데요. 우리나라 전자정부가 발전해가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나 아니면 순간이 있었다면 어떤 순간이었고, 선생님께서 가장 기억에 남으시는 순간이 있었다면 어떤 순간이었는지 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죠. 우리나라 전자정부는 특이합니다. 박정희 대통령 때부터 시작을 해서 그 양반도 굉장히 관심이 많았어요. 그 당시엔 전자정부라는 말을 안 쓰고 EDPS화라는 표현을 썼었는데, 그 다음에 전두환 대통령 때 가서 이제 전산화라는 표현을 썼고, 근데 그 양반도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5대 국가기관 전산망이라는 아주 굉장히 획기적인 정책을 수립을 했고, 김영삼 대통령 때 초고속 정보통신망 정책, 그 다음에 정보통신부를 신설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김대중 대통령 때 전자정부라는 표현, 단어가 그때부터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참으로 그 우리나라는 용어의 변천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대통령이 변하고 정권이 변해도 전자정부라는 정책 자체는 일관성을 갖고 추진되어 왔었다. 참 그 특이한 우리의 정치 문화로서는 드문 일이 우리한테 벌어졌었고, 그 고리에, 연결 고리에 내가 있었다 하는 걸 나중에 발견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그 제 자사전을 쓸 때도 그 연결 고리를 중심으로 해서 자사전을 이제 썼습니다. 그래서 여러 대통령 때 다 그 특이하고 기억에 남는 경험이 있지만, 특별히 기억에 남는 것은 김대중 대통령 시절인데,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21세기는 지식 기반 경제의 시대입니다. 이 시대에 있어서 전자정부를 실현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 국가 발전을 위해서 필요하고, 21세기 우리가 세계 인류 국가로 발전하는데 결정적으로 중요한가 하는 것을 인식을 하고, 김대중 대통령 때는 IMF 외환위기 때였습니다. 근데 IMF 외환위기 때인데도 전자정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셔가지고 전자정부를 해야 되겠다는 결심을 하셔서 정권 말기 2년을 앞두고 전자정부 특별위원회를 구축을 하셔서 만드셔서 나한테 위원장을 맡으셔서 전자정부의 핵심이라고 생각되는 11대 과제를 1년 반 만에 성공적으로 완수를 했습니다. 완수돼서 청와대에서 대통령 모시고 준공식을 하는데, 그때 대통령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정치가로서 내 일생에 좋은 일이 별로 없었습니다. 저는 오늘같이 기쁘고 뜻깊은 날이 흔치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이야말로 우리 대한민국이 21세기에 있어서 세계의 인류 국가로 발전해 나간 정부 차원의 기반을 확립한 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힘쓰신 안문석 전자정부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위원 여러분, 그리고 또 정부 유관부처의 관계자 여러분께서 노고가 큰 데 대해서 진심으로 치하하고, 여러분이야말로 역사에 남을 그러한 공헌을 국가를 위해서 하신 거라는 것을 나는 확신을 가지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이 전자정부가 잘 돼 갔을 때 이 나라는 능률은 최고로 올라갈 것입니다. 부패는 없어질 것입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그래서 전자정부를 이제 내실 있게 발전시켜서 세계 최고 수준의 그러한 정부를 만들어야겠습니다. 그러면서 약간 눈물을 흘리고 계시더라고요. 그게 굉장히 기억에 남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게 역시 정책도 대통령을 감동시킬 수가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감동을 시키면은 정책은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가장 기억에 남는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선생님께서는 저희 나라 전자정부의 아버지시라고 많이 불리웁니다. 근데 한편에서 사실 그 정부화와 관련된 학문적인 업적이 정말 탁월하신데요. 특히 저희 나라의 정보체계론이라는 새로운 학문을 창조하셨습니다. 특히 이제 저희가 정보체계론을 처음 접할 때 교수님의 그 방대한 내용을 그 체계적으로 엮으신 부분에 대해서 다들 놀랐습니다. 특히나 이제 놀라웠던 것은
당시에 정보 체계론의 많은 내용들이 단순한 기술적인 내용의 소개에서 머물렀음에도 불구하고 교수님께서는 시대를 앞서서 정보 기술과 인간 그리고 행정과 정책에 나아갈 방향을 그 시대에 미리 말씀해 주셨다는 점이었습니다. 선생님께서 정보 체계론, 그 정보화 연구를 이렇게 하시게 된 그 계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질문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키스트에 13년간 전산 시스템 개발 실장으로 있다가 1981년에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로 가가지고 제가 재미있는 코스를 하나를 개설했어요. 그것이 행정전산론이라는 코스를 개설했는데 그 당시에 행정학과가 법과대학 소속이었죠. 법과대학에서 컴퓨터를 강의를 하니까 사람들이 기절을 초풍을 했었죠. 그래서 행정전산론을 이제 시작을 했는데 그것이 행정이라는 말에서부터 좀 자연스럽게 돼가지고 정보체계론이라는 학문으로 이제 발전했는데 영어로 그게 이제 MIS거든요. 그래서 MIS는 사실 경영학에서 상당히 많이 발전됐던 그런 분야인데 제가 행정학과 소속이다 보니까 MIS하고 퍼블릭 MIS, 공고 분야의 정보체계하고는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건 달리 우리가 출범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행정학회나 이런 데서 이제 토론이나 발표도 경영학의 MIS와 행정학의 퍼블릭 MIS는 완전히 다른 거다 하는 걸 강조를 했어요. 근데 흥미롭게도 그때 미국에서 파에서 신학기술대학의 브렛 슈나이더 교수하고 보스만 교수가 PMIS하고 MIS는 다른 거다라고는 아티클을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그걸 들고 학회에서도 발표를 하고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정보체계론이 이제 행정학과의 과목이 된 겁니다. 그때 그 보스만하고 브렛 슈나이더 교수가 아주 1등 공신입니다. 그렇게 그때 그 양반들이 지원 안 했으면 아마 정보체계론이 경영학과 소관으로 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래가지고 퍼블릭 MIS에서 퍼블릭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는 뭐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거기서 인간과 정부와의 관계, 국민과 정부와의 관계 이런 것들까지 다루지 않아 가지고는 이게 아무 의미가 없다. 그래서 이제 인간 중심의 그 정보 체계론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것은 퍼블릭이라는 말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정보 체계론에서 또 하나 제가 생각을 했던 것이 뭐냐면 학문적인 발전에 있어서 앞으로 행정학이 컴퓨터의 정보 처리라는 그 컨셉을 행정학에 도입을 하겠구나. 그래서 그것을 집어넣기 위해서 인지심리학적인 파트도 정보체계론 책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상당히 그 당시로 봐서는 사람들한테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썼던 그 초기의 정보체계론은 단순하게 경영학의 MIS 범위를 넘어서 이제 행정학과 심리학과 컴퓨터를 전부 다 융합하는 융합적인 그런 아주 체계적인 그런 책이었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 책이 나왔을 때 상당히 많은 좋은 평을 받았습니다. 네, 선생님께서는 행정학자로서 전자정부뿐만 아니라 규제개혁 분야에서도 많은 기여를 하셨습니다. 특히 김대중 정부 때는 전자정부 특별위원장, 그리고 노무현 정부 때는 규제개혁위원장을 맡으셨는데 늘 저희들에게 전자정부와 규제개혁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강조하신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선생님께서 바라보시는 규제란 무엇이고 전자정부와 규제개혁은 어떤 관계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규제의 방향 혹은 규제개혁의 방향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전자정부와 규제개혁은 행정개혁의 두 바퀴입니다. 바퀴가 두 개가 있어야지 이것이 제대로 굴러가지 하나만 있어가지고 안 됩니다. 그것을 제가 키스트에 있을 때 충청북도 행정전산 시범운영이라는 프로젝트를 했는데 충청북도에다가 전역에다가 컴퓨터를 깔고 전자정부를 그때 시행을 했어요. 70년대 말에. 그래가지고 음성군에 있는 사람들의 주민등록을 청주에서 발급을 했는데 그게 안 된대요. 왜 안 된다고 그랬더니 법이 주민등록을 가지고 있는 기관장의 직인이 찍혀야 되는 거지 기술적으로 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기술적으로는 100% 성공했는데
착근을 못 시켰던 그 아픈 경험이 있어서 전자정부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이 규제개혁과 법 개정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해서 제가 11대 개혁할 때도 전자정부 법을, 기본 법을 만들어가지고 그 문제 해결하고 그랬는데 그 법이라는 것이 결국 다른 뭘로 보면 규제거든요. 우리나라의 모든 행정은 규제를 통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김대중 대통령 때 제가 규제개혁위원장을 했고 그 다음에 그 노무현 대통령 때도 연장선상에서 제가 규제개혁위원장을 했죠. 제대로 된 규제는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 아주 좋지만은 제대로 안 된 규제는 아주 고통스러운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세상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변하는데 그런 규제라든지 법은 따라가질 못해요. 그래서 항상 법이나 규제는 그 뒤에 뒷북치는 일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정권이 바뀔 때마다 규제 개혁을 해야 되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가 노무현 김대중 대통령 때 규제 개혁을 할 때도 그걸 굉장히 강조를 해서 김대중 대통령 때 IMF를 탈피할 때 가장 중요한 수단이 규제 개혁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규제 개혁이고 규제 개혁의 뿌리를 내리려면 전자정부가 구축이 돼야 되고 그 두 개가 합쳐져서 제 생각입니다만은 김대중 대통령 때 IMF 위기를 빨리 탈피할 수 있었다라고 저는 지금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규제 개혁의 방향은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규제가 변하는 환경을 빨리 따라가줘야 돼. 규제가 변하는 환경을 따라가지 못하면 그 낡은 규제가 되고 낡은 규제는 국민과 국가에 아주 나쁜 해를 끼치게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인공지능 시대가 되는 지능정보 사회에 있어서는 기술적으로는 그 변화의 상태를 빨리 모니터할 수가 있지만은 그것을 규제나 법으로 만들어서 규제 개혁을 하는 것은 새로운 가버넌스가 등장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새로운 가버넌스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 행정학자들의 몫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 김태현 교수 질문하고 선생님 답변을 들으니까 30년 전에 제가 선생님 과목 들으면서 포트란, 코볼, 코딩하느라고 밤새우면서 고생했던 기억이 납니다. 아무튼 이번에는 약간 그 각도를 바꿔서 다른 질문을 선생님께 좀 드리고 싶은데요. 최근에 선생님께서 살아오시면서 경험하신 내용들을 엮어가지고 대통령의 눈물이라는 회고록을 출간하신 거로 알고 있어요. 그 회고록에 많은 얘기가 들어 있습니다만 선생님 생각하시기에 이 챕터는 꼭 독자들이 좀 읽어봤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이 있으면 좀 간략하게 좀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기억에 남는 것은 이제 김대중 대통령 때 전자정부 특별위원회 위원장 시절에 그 11대 과제를 정말로 힘들게 해가지고 성공을 시킨 것이 이제 기억에 남는데 그 책을 조술하면서 제가 느꼈던 것은 김대중 대통령만의 그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었다고 하는 거. 그 박정희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전두환, 그다음 김영삼, 김대중, 그다음에 노무현, 그다음에 박근혜 이쪽으로 연결되는 그 고리고리마다 그 많은 분들의 참 노력이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분들이라는 것은 시간 관계상 얘기를 못 하겠지만 고비고비마다 그 아주 훌륭하신 분들이 있어서 저희 나라가 제조혁명 시대에는 지각생이었지만 정보화 사회를 구축하는 데는 우등생이 돼가지고 유엔의 전자정부 평가에서 6년간 1등을 한 아주 그 금메달 따기 참 힘든데 저희는 전자정부로 금메달을 딴 그런 것들이 기억에 남고 그것은 우리 행정학 하시는 분들이 자랑스럽게 여겨도 괜찮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인공지능이 엄청난 속도로 발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편에서는 희망도 있고 또 한편에서는 두렵기도 합니다만 앞으로 인공지능에 대응해서 저희가 어떻게 전자정부가 가야 될지 그 말씀을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인공지능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약간의 미신을 가지고 있고 미신을 가지게 되면 약간 두려움을 갖습니다. 근데 인공지능은 결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인공지능은 데이터를 먹고 사는 겁니다. 인공지능의 그 알고리즘이나 모델을 만드는 것은 데이터거든요. 그래서 인공지능이 선도하는 지능정보화 사회에서는 내셔널 웰스,
나라의 부의 근원이 데이터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쓸만한 그리고 진실된 데이터를 많이 가지고 있는 국가, 기업, 개인이 결국은 승자, 위너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인공지능 시대에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 우리가 데이터를 쓸만한 데이터, 가치 있는 데이터를 잘 축적을 해가지고 그걸 잘 활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 면에서는 이제 인공지능이 등장하기 전까지는 정보가 가치를 갖는 조건이 필요한 때, 필요한 장소에, 필요한 형태로 존재하면 가치를 갖는다고 생각했는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진실된 정보라고 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진실된 정보가 문제가 된다는 얘기는 가짜 정보가 많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인공지능 시대에는 아마 가짜 정보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등장할 텐데 자, 그래서 기술적으로도 가짜 데이터를 골라내는 것도 가능하겠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행정학적 측면에서 사람들에게 데이터나 인공지능의 알고리즘에 대해서 갖는 그 일반적인 태도, 윤리관 이런 것들을 이제 앞으로는 공부할 가치가 있겠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행정학 쪽에서 옛날에 있었던 행정윤리라는 그런 것도 인공지능 시대에 다시 한번 부각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시대 전자정부는 어마어마하게 변할 겁니다. 공무원들의 역할이 달라지겠죠. 공무원들이 자기 나름대로 전부 로봇 공무원을 다 조수로 쓰는 세상이 올 것이고 한 단계 더 나가면은 이제 공무원이 아니고 국민들이 자기 나름대로 공무원 로봇을 하나씩 만들어 가지고 자기가 활용을 하는 그런 세상이 아마 곧 오리라고 생각이 되고 그런 시대를 대비해서 우리 행정학도 많이 변해야 된다. 여기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행정학은 사회과학으로서 공공부문에 있어서 사람 사회 관계를 연구하는 것이 행정학이잖아요. 그런데 인공지능 시대에는 그게 바뀝니다. 행정학은 공공부문에 있어서 사람과 사람의 관계, 사람과 지능기계의 관계, 지능기계와 지능기계 사이의 관계까지도 앞으로 연구를 해야 되는 학자들이 공부할 게 굉장히 많아지는 그런 세상이 앞으로 오기 때문에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많이 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저희가 학교 다닐 때 늘 훌륭한 스승은 이렇게 책을 통해서 만나게 되는 것 같은데요. 제가 선생님을 알게 되고 한 것도 아까 말씀 나눴던 정보체계론이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선생님을 알게 되었고 또 선생님께 배웠던 중요한 계량행정이라고 하는 과목을 배우게 되면서 선생님이야말로 문제 해결 중심의 행정학을 위해서 평생을 또 애쓰신 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 이른바 계량기법의 도입과 행정의 과학화에 있어서 큰 기여를 하신 선생님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그 가르침을 받아서 학교에서 관리과학을 가르치면서 OR을 가르치면서 늘 그 수송형 LP 이걸 다룰 때마다 늘 학생들에게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사례가 있는데요. 실제 이 수송형 LP를 통해서 서울시 학군 배정 프로그램을 한 분이 지도교수이시다.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분야가 앞으로 행정학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하면서 선생님께서는 문제 해결을 위한 학문으로서의 행정학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네. 저는 그 경제학을 했기 때문에 이제 사회과학에서 가장 체계적인 학문은 경제학이라고 우리 선생님이 늘 그렇게 주장했어요. 그 4년간 서울대학에서 경제학을 공부하다가 느낀 것은 그 당시 우리가 배웠던 경제학은 문제와 문제 해결에 대한 전혀 도움을 안 주고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일종의 정치 경제학을 강의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행정대학원으로 입학을 했고 들어갔고 그래서 저는 생각을 한 길을 사회과학도가 해야 할 것은 문제를 인식을 하고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된다. 국민들의 고통을 줄이고 조직의 고통을 줄이고 조직의 능률을 높이는 쪽으로 문제의식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말만 가지고는 안 되고 그것은 분명히 계량 기법을 도입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참 행운이었던 것은 제가 그 키스트 전산실에 있을 때 저희 그 보스였던 실장이었던 성기수 박사님이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에 가서 출강을 하셨어요. 뭘 강의를 했냐면은 바로 그 관리과 OR을 강의를 했는데 제가 이제 조교로 따라가서 그 여러 가지를 도와드렸는데 이 양반이 진짜 강의를 쉽게 잘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복잡한 선형계와 LP
퍼트, 뭐 큐잉 같은 것들을 그렇게 쉽게 강의를 하셔서 아니 나는 굉장히 어려운 걸로 생각했는데 이거 행정학에다 도입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그때 많이 들었고 그 양반이 나중에는 이제 바쁘시니까 내가 대신 강의를 주로 해서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강의는 이제 제가 중점적으로 강의를 하면서 행정학의 그런 계량 기법을 갖다가 도입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이제 했고 그것이 책으로 나온 것이 그 계량행정론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리고 그 책에서 보통은 계량행정론 그러면 이제 통계적 기법만 쓰는데 저는 그 뒤에 그 OR 기법도 썼고 그 다음에 컴퓨터의 오토마타 세오리도 좀 도입을 시켜가지고 하여튼 행정 현상을 계량적으로 분석을 하고 표현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래야지 나중에 그것이 행정학이 과학화되고 체계화될 수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책을 열심히 이제 썼고 강의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계량 쪽이 이게 뿌리를 내리려면 행정학의 논문이 사변적으로 말만 하는 데서부터 이제 문제와 문제 해결하는 쪽으로 가야 되고 그렇게 해서 문제를 풀었을 때 그것을 그 학계에서 인정을 해줘야 됩니다. 제가 여기서 강의하면서 제일 어려웠던 것이 계량 기법을 활용해서 문제를 풀었을 때 석사 논문을 썼을 때 심사위원회에 오신 분들이 질문이 그거예요. So what? 새로운 이론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때 굉장히 많이 좀 다퉜어요. 행정학이라는 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행정학인데 그래가지고 문제를 해결해 줬으면 되는 거지. 그래가지고 뭘 원하는 것이냐. 그럼 그거 석사 과정에 있는 박사 과정 보고 모델을 만들라는 얘기냐. 그건 아니다. 그 있는 모델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주는 것도 학위를 줘야 된다고 주장을 했고 그것이 항상 저하고 전통적인 행정학 하시는 분들하고 좀 다툼이 있었던 그런 파트였다고 생각이 되고 지금은 많이 바뀌었습니다. 바뀌었고 서울대학의 노화준 교수가 이쪽을 많이 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고려대학에서는 제가 이쪽을 해가지고 그 큰 맥을 이어갔었다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후배들이 이쪽도 좀 맥을 좀 많이 이어가지고 더 발전시켰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 이석환 교수가 그 전통을 이어받아서 지금 굉장히 잘 그 발전시키고 있는 것 같아서 아주 뿌듯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계량 기법도 인공지능이 등장하면서 완전히 바뀝니다. 옛날에는 그 LP 같은 곳에서는 그 심플렉스 메소드라든지 그런 알고리즘 개발이 중요했는데 이제 알고리즘을 개발할 필요가 없어요. 뉴럴 네트워크에다 집어넣으면 데이터만 가지고 집어넣으면 답이 다 나오니까. 그래서 계량 분석도 앞으로는 뭐 새로운 책이 나와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선생님을 뵈면서 사람이 어떤 한 분야의 경지에 다다르면 철학자가 된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계량행정을 강의하시면서도 시간의 행정학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요. 계량행정 분야에서 시간이라고 하는 한정된 자원을 연구하는 후학들에게 시간을 행정학 연구에 어떻게 접목시켜서 고민을 해야 될지에 관한 조언을 해주신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저는 이제 학부에서 경제학을 했고 이제 마지막 그 학위를 이제 자원 경제학 박사를 했기 때문에 항상 경제학이라는 것이 이제 제 학문적인 그 논의에 있어서 백그라운드가 되는데 경제학이 왜 그렇게 체계적일까라고 생각되면 돈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 사이의 관계를 돈이라는 걸로 측정을 하고 돈을 통해서 모든 것들이 설명이 가능한데 그 사람들이 그 경제학자들이 노는 곳은 시장, 마켓이거든요. 그런데 행정학은 기본적으로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그 주고받기가 잘 일어나지 않는 것이 행정학이니까 그러니까 시장도 의미가 없고 행정학에서 돈도 별로 그렇게 경제학만큼 의미가 없는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그렇다고 해서 행정학에서 경제학의 돈에 해당되는 그런 척도가 없는가 그게 아니더라고요. 시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정 주체가 있고 그것을 받는 국민들이 있는데 그 사이에 서비스를 하는 시간, 서비스를 받는 시간이라는 개념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그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쓰는 사람들의 줄이라는 것이 들어가고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이냐면 그래 맞아. 시장이 제대로 기능을 아는 곳에는 그 시간이라는 것이 화폐를 대표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쪽으로 제 이론을 전개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저는 수업 시간에 학생들의 질문이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시장이 활성화 안 되니까 인프레가 없다 하는 말에 대해서 동의하느냐 하고 질문을 하거든요. 객관적으로 본다면 돈이 화폐라는 게 의미가 없으니까 배급제도니까.
그러니까 인플레가 없다는 말이 있을 수가 있는데 저는 그렇게 답을 쓰는 학생한테는 미안하지만 점수가 아주 박하게 나갔어요. 정답은 있다가 정답이에요. 그렇다면 공산주의 국가에서의 배급제 국가에 있어서 인플레는 뭘로 측정이 되느냐? 창구에 있어서의 줄의 길이, 그다음에 국민들이 그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기다리는 시간, 그것이 길면 시간이 많을수록 그 국가는 인플레 국가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다. 그 얘기는 화폐 대신 시간이라는 것이 행정학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시간의 행정, 시간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공공부문에 있어서 사람 사이의 관계를 누가 체계적으로 잘 정리를 해두면은 경제학에 아마 못지않는 굉장히 체계적이고 과학적이고 시스템매틱한 학문이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해서 그걸 강조를 했던 겁니다. 예. 언제던가 처음 그날이 사실은 이제 선생님을 뵈면서 저는 평생을 학부에서는 경제학을 하시고 그리고 석사로 또 행정학을 하시고 미국 가셔서 또 컴퓨터학을 공부하시고 자원경제학으로 학위를 하시고 사실 요즘 들어서 AI 시대의 융합인재라고 하는 것들을 많이 이야기하지만 진정한 의미의 융합인재 완성은 바로 저희 안문석 선생님이 아닌가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융합인재에서 이제 행정학이 기본 베이스가 돼서 문제 해결을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제안해 오셨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 선생님께서 쓰셨던 많은 책들 중에 가장 울림이 큰 책 중에 하나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무용의 유용성이라고 하는 그 책을 저희들이 또 읽고 많은 감동을 받았는데요. 경제학적이나 효율성의 차원에서 보면 무용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쓸모없는 것인데 이 무용의 유용성이라고 하는 이 반전의 컨셉을 만들어내게 되신 그 배경도 있을 것 같고 짧은 저희 식견으로는 잘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세상을 보는 시각과 자세 그런 것과 관련해서 선생님께서 살아오시면서 후학들에게 이 주제와 관련해서 덕담을 해주신다면 어떤 말씀 주실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무용의 유용성이라는 책을 제가 개인적으로는 제일 좋아하는 책입니다. 그리고 그 학술원의 우수 논문으로 추천도 됐고, 근데 이 책을 쓰게 된 그 동기가 또 재미있어요. 제가 평생을 전자정부도 했습니다만은 정부 혁신, 행정 개혁 그런 걸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정부 혁신이나 행정 개혁을 했다는 얘기는 무슨 기준이 있다는 얘기고, 그 기준에서 어긋나는 건 다 무용하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세월이 지나서 내가 나이를 먹고 보니까 그게 과연 옳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박정희 대통령 때는 키스트가 완벽한 자유를, 연구의 자유를 누렸습니다. 감사원 감사까지 배제되고. 그래서 정권이 바뀌니까 이제 새로운 진영이 들어와서 감사를 하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이 하는 것을 내가 객관적으로 보니까 재밌더라고요. 뭐가 재밌냐면 이 세상에는 20대 80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어요. 항상 어느 조직이나 상위 20%가 대부분의 일을 한다 하는 건데 개혁을 하는 사람들은 그 상위 20%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은 무용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무용한 사람들을 유용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규제를 하고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개혁을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니까 개혁을 하고 규제를 하게 되면은 잘 나갔던 일 열심히 했던 20%가 나가버려요. 그러면 나머지 80에서 다시 20이 또 만들어지죠. 그냥 법칙이니까. 그런데 그것은 앞부분에서 일을 했던 사람보다는 조금 생산성이 떨어지는 사람이 돼서 그런 식으로 한 몇 번만 더 개혁을 강화하게 되면은 나중에는 그냥 하향 평준화가 일어나더라고요. 보니까. 그걸 느꼈어요. 고대 부총장 할 때도 그 비슷한 걸 느꼈고. 그래서 내가 자꾸 주장했던 것들이 선수 관리를 하는 게 차라리 낫다. 이제 논문 잘 쓰는 사람을 리크루트해서 논문 더 잘 쓰게 만드는 게 많은 거지. 논문 뭐 쓰기 힘든 분들을 자꾸 논문을 쓰라고 그러는 게 힘든 거. 그 양반들은 다른 것도 강의를 잘한다든가 또 대외 활동을 잘한다든가 할 수가 있으니까 그쪽에서 유용성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다. 이 세상에는 무용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다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무용의 유용성이라는 컨셉을 잡아가지고 그래서 한번 쭉 설명을 하고 행정 현상을 그 당시에 그때까지 있었던 정부 개혁, 행정 개혁 뭐 이런 것들을 쭉 정리를 해보니까 이 설명이 가능하더라고요. 잘못됐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세상에 무용이 없다고 하는 생각.
그 사람들을 잘 활용하는 것은 정치하는 사람 또는 지도자의 역할이라는 생각. 그런 식으로 해서 그 저책이 이제 만들어졌다고 보면 되고. 그 마지막으로 이제 후배들에게 얘기하는 것은 학문하는 자세인데 무용의 유용성과 좀 관계가 있어요. 학문하는 자세 굉장히 중요한 것이 항상 I might be wrong. 내가 틀릴 수도 있다는 겸손함을 가져야 된다. 자기가 주장하는 이론과 이것만이 옳고 거기에 그냥 빠져 있으면은 그 사람은 세계는 포용력이 없어지게 되고 그건 굉장히 힘든 세상이 만들어져요. 그런데 제가 부총장 때 중국 농업대학의 그 100주년 행사에 갔더니 거의 노벨상 받은 사람이 와서 연설을 하는데 똑같은 말을 하더라고요. 노벨상을 받으려면 학자들이 겸손해야 됩니다. 자기 주장을 얘기하는데 자기가 뉴욕에서 그레이하운드 버스를 타려고 해가지고 있는데 그 역에서 아이스크림을 몇 개를 사가지고 먹다가 아이스크림을 이렇게 자기 가방에다 놓고 화장실에 갔다 왔는데 아이스크림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옆에 있던 어떤 소녀가 하나 있는데 걔를 막 야단을 쳤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 집에 가서 보니까 자기 가방 속에 아이스크림이 들어있더라고요. 얼마나 창피하고 미안한지. 그래서 자기는 그때부터 내 생각이 틀렸다는 생각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겸손함을 가져야 된다고 했다. 그런 말을 아주 중국의 후배들한테 얘기를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은 단지 학자뿐만 아니고 정치하는 사람이나 모든 사람들이 가져야 할 내가 틀릴 수도 있다는 것. 그리고 작은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것. 그래서 포용을 해야 된다는 것. 그래야지 이 세상이 앞으로 밝아질 것이라는 것. 그것이 굉장히 항상 후학들이 좀 생각을 해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무용의 유용성. 이 세상에 무용은 없다. 모든 존재하는 생명체는 하나님의 축복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아까 우리 이석환 교수께서 내가 이제 융합의 대표 주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객관적으로 보면 그러는데 사실은 내가 고려대학교 행정학과로 와가지고 행정학회 일도 하고 정책학회 일도 할 때는 그렇게 그 융합하는 사람들에 대한 시선이 곱지 않았어요. 세상이 변해서 이제는 그 학문 간의 장벽도 없어야 되고 그 다음에 사람 사이의 장벽도 없어져야 되고 그래야만 이제 우리가 노벨상도 받게 되는 세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공부하는 사람들이 진짜 신경을 쓰셔야 될 것은 겸손성을 가지고 학제 간 협업을 정말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하셔라. 그런데 학제 간 협업이 가능하게 하는 것이 내가 볼 때는 사람들 사이에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언어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 언어가 제가 볼 때는 컴퓨터 언어이고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 다음에 두 번째 언어가 시스템 시어리 같아요. 시스템 시어리. 그래서 그 시스템 이론과 그 다음에 컴퓨터를 여러분들 툴로 해서 학제 간의 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열심히 하시면 그러면은 노벨상이 나온다고 생각돼요. 이번에 노벨 화학상을 보니까 화학 전공한 사람보다는 그 협업한 사람들이 많이 받았더라고요. 그리고 협업을 하게 되면 우리 틀림없이 우리 행정학 쪽에서 노벨 경제학상이 나올 겁니다. 예, 그런 프라이드를 가지고 자신감을 갖고 나와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한 잔의 차 속에 교수님께서 그 부총장을 하고 계실 때였던 것 같습니다. 전경대 앞에 이제 그 다시 그 리모델링을 하는데 다 죽어가는 나무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저렇게 다 죽어가는 나무를 그냥 버리는 게 더 훨씬 싸고 좋을 것 같은데 새 좋은 나무를 심으시죠. 했더니 교수님께서 죽어가는 나무를 살리는 것이 행정이고 그게 바로 우리가 갈 길이다. 튼튼한 나무는 내비둬도 잘 산다. 이런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큰 깨달음을 얻었던 것 같습니다. 교수님께 생각하시는 행정이 뭔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네. 그 정경대 앞에 가면은 그거 아직 막 그냥 쓰러져 가는 나무가 하나 있어요. 근데 그 나무를 내가 부총장 때 정경대 리모델링 하면서 관리처장이 나무를 비워서 거기를 넓게 쓰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못하게 했어요. 근데 부총장이 셌던가 보죠? 그러지 말고 살려라. 그래서 왜 그러냐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정경대학은 그렇게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을 살리는 것이 우리 정경대학의 모토가 돼야 된다. 저는 그 뒤에 숨어 있는 철학에 뭐가 있냐면 클로니즘이라는 철학이 있습니다. 클론이라는 것이 뭐냐 그러면은 세포를 배양을 하면은 세포가 아니고 세포가 속해 있는 모태를 복제를 하고 나무 가지를 배양을 하면은
나무 가지를 복제하는 게 아니라 나무를 그 복제를 하는데 그 얘기는 부분은 부분이면서 전체이고 전체는 전체이면서 부분인 그런 세상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게 그 저걸 크로니즘 사회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 크로니즘 사회에서는요 한 인간의 고통이 전 인류의 고통이 돼요. 이게 부분의 고통이 전 인류의 고통이고 한 부분의 즐거움이 전 인류의 즐거움이 되는 세상이거든요. 그런 세상에서는 그 고통을 받는 개체, 힘들어하는 개체를 살려야 돼요. 그래야지 전체가 살고 전체가 의미를 가져 행복할 수가 있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얘기를 했고 우리 고려대학교의 전통이 바로 그런 전통이 굉장히 있습니다. 참 힘든 사람들에 대한 사랑과 애정. 그래서 저는 언젠가 고대 신문에다가 박애를 집어넣어야 된다. 사랑을 집어넣어야 된다. 고대가 그래야지 앞으로 지능정보화 사회에 있어서 리더가 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바로 그가 일맥상통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 무용한 것이 없다는 생각과 똑같은 상태가 하는 건데 하여튼 작은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힘들어하는 개체에 귀를 기울이고 그래야지 이 세상이 밝은 세상이 되고 지금 정치가들이 싸우되는 것도 좀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 추가로 한 말씀만 더 드리면은 선생님께서 그 저희들 조교할 그 시절에 고대 신문에 사설 하나 쓰신 게 있는데요. 그 제목이 뭐였냐면 지금도 생각이 나는데 99마리의 양보다 길 잃은 한 마리의 양을 교육 정책을 그때 말씀하시면서 했던 것 같은데 저희들 조교들 사이에서 그 글을 제목을 보고 상당히 소름이 돋았던 너무 감동을 먹어서 뭐 조교 선배 한 분은 정말 선생님 바로 찾아갔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런 것들이 지금까지 선생님이 살아오신 삶의 궤적과 철학이 저희들에게 크게 주는 울림이 아닐까 지금까지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하여튼 그 저희는 이제 물러갈 세대고 앞으로 라이징 선 이게 솟아오르는 태양과 같은 후배님들이 지능정보화 사회에도 잘 준비를 해서 우리나라가 전 세계를 선도하는 학문적으로도 또는 전자정부로도 선도하는 그런 국가를 아마 만들 수 있다고 저는 확신을 하고 저희는 뒤에서 열심히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기대가 큽니다. 네, 긴 시간 우리 안문석 교수님 모시고 선생님의 삶과 그리고 전자정부를 만들어 가신 경험, 값진 경험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습니다. 함께 자리해 주신 두 분 교수님께도 감사드리고 무엇보다 오늘 많은 가르침을 주신 안문석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예, 그러면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옵디고